오늘은 저희 프로그램 사용하면서 목구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가? 어떻게 접근해서 구조로 하면 계산하는 것인가? 얘기하려고 지금 이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뭐 대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일 심플한 사례를 부탁을 드린 게 우리 강소영님이 설계하셨던 이 집이에요. 평면도가 이렇게 생겼고 지붕이 이런 1층짜리 집이에요. 윗면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닭공으로. 근데 심플하기도 한데 은근 재밌는 구석도 꽤 있고 이게 무슨 구조 강의하기에는 아주 좋은 사례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봤어요. 2층이에요. 그리고 아주 평면으로 봐서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짝짝 직선으로 되어 있고 뷰직 있고 규격도 딱 들어놓고 이렇게 생겼지만 또 인면상으로는 박공이기 때문에 얘들 또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 이런 집입니다. 단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내부에 기둥이 양쪽에 벽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보도 하나 걸러가고 거기에 대공이라고 말하잖아요. 대공을 세워서 이렇게 경사진 지붕을 만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구조 계산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제 우리 엔지니어들이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평면에 봤을 때 이걸 무슨 집이라고 봐야 돼? 사이트에 와보시면 바로가기거든요. 근데 바로가기도 경골목 구조야, 중목 구조야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다짜고짜 목재 보기둥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왜 이렇게 부르나 싶기도 한데요. 일단은 타입을 좀 결정해야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목구조 설계법 탐색이라는 기능을 하나 만들었어요. 요거는 어느 누구나 와서 무료로 다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회원만 가입하면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다짜고짜 그냥 해볼게요. 프로젝트 명을 뭐라고 할까요? 양평가 사례 뭐 이렇게 한번 넣읍시다. 위치를 넣게 하는 거는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중값이 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파악이 돼야 되고요. 바람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눈 오는 거 특히 심각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위치를 넣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화지구도 역시 이게 허가 조건에 뭐 여러 가지 걸리겠죠. 그러니까 ENG 아닌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고르라고 하고 있고. 층수도 당연히 아주 굉장히 민감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층수를 넣고요. 3층 이상은 그냥 초과로 하는 거는 3층 이상이면 뭐 일단 뭐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제한되고 간단 설계법으로 할 수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이제 1층 넣고 지표면 조도라는 게 있어서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우리 매뉴얼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빼곡하게 있으니까 한번 듣고 이제 매뉴얼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드리면 지표면 조도라는 거는 풍화 중에 관계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조건이 A, B, C, D로 나누어져 있어요.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은 똑같이 부는데 주변에 있는 사물이 없을 때하고 가득 차 있을 때하고는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건물에 치는 바람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누고 있는데 A서부터 D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D는 어떤 상황이냐면 활주로에 서 있는 어떤 건물. 그 다음에 완전 바닷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서 있는 건물. 이런 걸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게 가장 심각한 경우라서 D고 A는 그 반대예요. 뭐가 뻑뻑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뻑뻑한 거. 그 중에 하나가 B, C겠죠. 뭐. 나 할 줄은 분명히 아닌데 조금 강하게 볼래. 그럼 C 하시면 돼요. 아닌 것 같아. 나 주변에 건물이 많고 하니까 그냥 여유 있게 할 필요 없어요. 바람 대충 분다고 볼래. 그럼 B로 하시면 돼요. 건물이 제법 있는데 우리 집 앞은 산 비탈에 있고 바람이 맞기 그냥 딱 좋게 생겼어. 앞에 있는 건물이 밑에 있어. 앞만 봐도 많이 맞을 것 같아. 그러면 C 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층고는 뭐 건축에서는 다 이미 아시는 컨셉이신데 이것도 이제 비전문가도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뭐 퀘스천에 갖다 대면 알 수 있게 해놨어요. 건물 높이가 실제로 뭔지, 층고는 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건물 같으면 건물 높이가 몇 미터예요? 1층이? 3미터가 조금 넘네요. 그리고 전체 높이는 5.75고 이러네요. 3.1쯤 할까요? 네? 3.1m? 그다음 천화 길이가 거기 2.6 정도 되나 봐요. 자, 이렇게 넣고요. 용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도가 주택으로 보고 연면적이 대략 84.24. 그 다음에 건물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도 제법 중요한데요. 왜 그런가 하면 실제 건물이 생겼을 때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이런 건데 이 변의 비가 아주 이렇게 협소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비면요. 같은 면적이라도 건물은 당연히 바람 맞거나 뭐 이랬을 때 비틀리고 이상한 짓을 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 설계법으로나 이렇게 쉽게 엔지니어한테 가지 않고 설계하는 것은 허락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제가 허락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준이 그렇게
이미 그런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길이를 물어보는데 7점이 11.7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11.7, 얘는 7.2m. 코딩이 되어 있기로는 뭐 이게 뭐 3배 이상이 되거나 뭐 하여튼 기준에 있는 그 비율이 넘었으면 밑에 가서 안 된다고 뭐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수직하중의 지지구조 사이의 최대 거리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건물이 겉에 멀쩡한 게 있는 건물의 전체 크기는 좀 전에 넣었지만 그 안에 있는 구조체의 사이가 또 굉장히 길거나 좁거나에 따라서 분명히 구조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겠죠. 요거를 설명하기에는 준비된 매뉴얼을 조금 보시면 네, 여기 이런 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 수직하중 지지구조 사이 최대거리 이런 게 벌써 나오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걸 입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중이 이제 수직하중이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부재가 일단 이렇게 보가 먼저 지지해서 그게 기둥으로 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기둥이나 꼭 그런 것들을 떠나서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재 사이에 이렇게 뭔가 떨어진 거리가 있으면 그 거리를 짧은 쪽 말고 제일 긴 쪽으로 기준으로 해서 적어달라 이런 소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평면상에 이렇게 보면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중을 지지하는 거리가 이쪽 사이에는 여기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평면상으로는. 가서 보면 여기 이 평면도만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위에서 내려오는 이 하중을 저항해주는 부재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 이쪽으로는 3.3m 같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받는 부재가 이쪽만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저쪽 방향으로도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쪽 방향의 거리도 생각하게 되기 쉬운데 사실은 그쪽 거리를 얘를 읽어서 그냥 여기 1.8, 1.8, 1.8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읽을 필요는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얘가 지붕에 가면 여기 단면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있는 요 부재 요 지붕 사이로 여기 지붕도 여기 이렇게 보가 요 사이에 7.2m라고 아까 그렸던 요 사이에 이렇게 하나 건너 하나씩은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직하중을 지지하는 부재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설계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를 적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상부 부분에 지붕이 됐던 바닥이 됐던 간에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부재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사이의 거리를 읽어서 가장 최대로 많이 건너가야 되는 거리가 확인이 되면 그 거리를 여기다가 써주는 것이 지금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얼마나 스캔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3.3이 아마 최고겠는데 3.3m가 돼요. 여기 6m가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기준에 벗어나는 것이 돼서 엔지니어한테 들고 가야 되는 일이 돼요. 그 다음 이제 더 어려운 수평하중 지지구조 사이의 거리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이거는 우리 법규에 나와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법규에서는 그 수평하중에 대해서 저항하는 벽을 전단벽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수평하중이 뭐예요? 건물이 있는데 수평하중이 치는 거는 옆으로 오는 하중을 말하는 거예요. 바람, 지진 이런 게 옆으로 와요. 근데 그 옆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건요. 사실은 일반 우리 앉아있는 라멘조나 철골 구조는 보호 기둥이 알아서 잘 옆으로도 저항해요. 그거는 어떨 때 그러냐. 보호 기둥이 완벽하게 강접으로 붙어서 저항하거나 완전히 일체화되어 있어요. 그렇거나 아니면 브레이스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벽이 있어서 그 벽이 옆으로 쓰러지지 않고 저항하는 거예요. 목재는 이 보호 기둥이 일체로 접합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가 안 되니까 누가 저항하는 거야? 가세 아니면 벽이에요. 근데 제일 쉬운 게 벽인 거예요. 사실 그 중에. 가세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목구조의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아주 끝단에 있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벽이 일할 거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가정해 버리고 그렇게 일하는 벽이 과연 있어? 있으면 얼마나 촘촘히 있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 수평하중 지지구조 사이의 최대 거리. 그럼 우리 이제 뭘 보냐? 집에 벽이 있냐 일단 보고 그 벽이 얼마나 떨어졌을까를 보는 거예요. 많이 떨어진 애를 기준으로 적어주는 게 가장 불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1, 2층이 있으면 진짜만 난해하고 오늘은 1층짜리 집이니까 1층에 있는 벽 사이의 거리를 관찰해서 제일 많이 떨어진 거리를 적어주기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도면으로 가볼까요? 네, 이 벽이 이렇게 이거 벽인가 봐요. 그렇죠? 이거 벽이죠?
그 벽 사이의 거리가 일단 3.3m는 하나 알아줬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근데 이쪽에 X방향의 벽만 있는 게 아니라 Y방향에도 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Y방향의 벽 사이의 거리 볼까요? 그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가 지금 몇 미터인 거예요? 4.5? 그렇게 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하나라도 있으면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다행히 여기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사이 거리를 읽어서 여기다가 넣어줘 보자고요. 여기는 4.5. 그 다음에 전단벽에 의해서 둘러지는 최대 면적, 이 전단벽 사이로 둘러쳐지는 부분의 면적, 여기에는 여기에 있는 면적이 제일 클 것 같은데 3.3에 얼마 뭐 이렇게 7.2? 아니 요 안에만인가요? 전체 면적으로 봐야죠. 전단벽으로 둘러치는 부분의 면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X방향에 일단 벽이 이렇게 있어서 이 사이에 있는 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 벽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면적을 읽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1.8 곱하기 3, 17.81쯤 되네요. 이게 내가 만든 규정이 아니고 법에 다 있는 규정이에요. 스팬도 물어보지만 전체 벽이 감싸고 있는 공간의 면적도 물어보고 있어서 그게 또 너무 넓어지면 이게 이제 불안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산해 갖고 17.82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 밑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기본으로 넣어놓은 값이 있는데 이게 간단 설계법으로 가능한 경우라서 기본으로 드린 거예요. 이게 벗어나게 되면은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디폴트 값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에 맞나 보세요. 그러니까 캔틸레버가 1.5m 이하인가? 그럼 괜찮네. 스키 플로어 없네. 오케이.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스키 플로어가 있으면 간단한 설계법으로 설계하기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땅이 파일박아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네? 이런 거 이제 보시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항들이. 체크가 되는 것이 맞고,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이 상태가 다 입력이 되면 요 밑에 아까 빨간색으로 돼 있던 것이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이제 허용 가능한 설계법이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당연히 이렇게 간단하지만 저한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뜨는 거예요. 그렇고 중목구조 설계법으로 설계 가능하고, 그다음에 경골구조법 설계법으로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 계산 없이 왜 소규모 안전항 계산을 간단히 내면 할 수 있는 법 있잖아요. 그걸로도 설계가 가능한 범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캔틸러버가 있다고 해볼까요? 1.5m 이상의 캔틸러버가 있다고 제가 찍어보면 다 안 되잖아요. 저한테 의뢰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캔틸러버는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없다고 하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수직화정 지지 구조 사이의 거리가 한 이렇게 6m 넘어가기 9m쯤 이렇게 찍어볼까요? 절대 구조 계산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드는 거예요. 간단한 소규모 안전확인서로 할 수 없고, 경고의 목구조 설계법이라고, 경고의 목구조는 아주 간단한 목조의 벽식으로만 움직이는 주택이나 간단한 경미한 집일 때 저희가 쉽게 설계할 수 있는 법이 허락되는 범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범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설계법만 가능하냐면 중목구조 설계법이라고 해서 조금 더 벽의 성능을 조정할 수 있는 좀 그 상위 레벨의 프로그램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이걸로 하시거나 아니면 설계를 의뢰하라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이렇게 나오고, 저희가 이번에 프로그램 만들면서 조금 더 이거를 디벨롭 시킨 거는 설계법 불가 요인이라는 이 부분, 이걸 누르면 왜 이게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좀 전에 제가 이걸 바꿨잖아요. 6m인 것을, 6m 이내였던 것을 여기서 9m로 확 키웠었죠. 이게 사실은 우리는 원래 이 집은 3.3m잖아요. 그럴 땐 다 됐는데 요 수직화정 지지 사이의 거리를 이거를 9m로 이렇게 키우니까 이게 안 됐잖아요. 왜 안 되는 거야? 누르면 수직화정 지지구조 사이의 거리가 6m 이하여야 된다고 밝혀주죠. 아, 그랬구나. 그럼 내가 뭐 벽을 하나 더 세우든지 볼을 하나 더 세워서 얘를 6m 이하면 된다니까 5.5로 만들어 볼게. 내가 이렇게 설계 규정을 바꾸면 역시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원래대로 돌아가서 3.3으로 바꿔보고요. 방화지구인 것으로 한번 해볼까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방화지구면 네, 이게 안 되죠. 경골목구조 설계가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규정들이 규작이 돼서 되도록 해놨어요. 네, 이렇게 설계법 불가 요인을 보면 네, 나오게 돼 있고요. 일단 방화지구 아니고 다 설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요. 경골목구조로 설계를 해볼게요. 소규모 목구조 설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체킹이 안 되고 있고요. 그냥 이거는 알려만 드리는 거고, 소규모 기준은 제가 알기로 캐나다 우드하고 그다음에 협회에서 엑셀 같은 거를 막 배포를 해서 거기서 소규모 기준에 체크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프로그램을 안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이런 줄 아시고,
그런 엑셀이나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셔서 소규모 안전확인서를 쓰셔서 설계를 진행하시면 돼요. 안전확인서만 쓰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소규모 기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벽비리 기준에 맞춰서 지키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벽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싫다. 나는 좀 더 자유로운 설계를 하고 싶고 진짜 구조 능력을 검토해 가면서 벽을 설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경골 목구조 설계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계속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시면 돼요.